저는 그 동양 고전이든 서양 고전이든 과거의 고전들에 대한 생각이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는데, 논노라고 하는 책에 마치 우리의 삶이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읽어 나가는 것이 고전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상식처럼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공자가 살았던 삶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장자가 고민했던,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는 이미 실현된 사회를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역사의 발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철진한 얘기고 한참 뒤늦은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논어라고 하는 책을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다른 식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고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논어를 공자의 시선이 아니라 안회의 눈으로 읽는다면 어떨까? 혹은 그 속에 있던 누군가의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의 훈련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얘기를 저는 천하와 강호라고 하는 주제로, 이거는 이제 장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천하는 황제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냥 세계가 아니라. 근데 강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이 강호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첫 번째 장자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호수에, 강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물고기들은 서로 쌩까면서 그냥 산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이 다 말라가지고 서로 도와주네 마네 하는 것보다 물이 꽉 차 있으면 바로 그 강호라고 하는 말 이렇게 쓴다. 근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물이 바닥을 내고 없어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일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천하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탄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강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언어를 우린 갖고 있고 우린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이걸 바꿨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사회입니다. 강호라고 하는 말이. 근데 장자는 개인이라고 하는 말도 몰랐고 권리라고 하는 말도 몰랐고 그런 속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논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로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자공 같은 사람들은 천하에 나아가서 군주를 도와서 세상을 바로잡겠다. 그 바로잡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될 수도 있고,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에 주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 안의와 같은 사람의 삶을 더 유심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속리산, 이 산 명칭이 참 뭔가 좀 있어요. 세속을 떠나 산으로 간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통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고상한 얘기들이에요. 실제로는 어떠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법주사. 근데 이 속리산이라고 하는 산의 명칭에 대한 유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표율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산 앞을 지나가는데 밭을 갈던 소들이 그 스님 보고 쫓아서 가마를 받아가지고 같이 산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짐승마저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속리산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최치원의 문장인데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속리산. 그렇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뜻이 세속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다. 이 뜻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이 한문 문장이 참 오묘한 게 중의적이에요. 이게 문학하는 시인들이 그래서 철학자들보다 한 수 위인 게 번역을 해보면 도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도를 멀리하는구나. 그렇죠? 불가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속 세계를 떠나 있지 아니한데 세속 세계는 그 깨달음을 쉽게도 있는구나, 떠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요 산을 군대 간 남친, 속을 남아있는 여친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간 남친은 가서 만나는 게 시커먼 남자 사내 새끼들밖에 없기 때문에 밤마다 여친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 여친은 보고 싶은 남친은 떠나가지고 연락이 안 돼.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놀았던 남친들은 득식을 해. 특히 셋이 같이 놀았던 이 친구랑 가장 친했던 남친이 남아있는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자꾸 만나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붙네. 그래가지고 둘이 붙어서 군대 간 남친을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산속에 들어간 스님들은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정욕을 끊기가 더 어려워요. 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충족할 수가 있으니까. 노자 시간에 들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들은 즉각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술이라도 마시면서 남친 그리움을 지울 수 있고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목통 찢어져라 같이 불렀던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 남친은 자나깨나 훈련을 하건 말건 여친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가봐서 알아요. 저는 그때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점호 끝나고 잠자리에 탁 누우면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하필이면 음악도 그 사랑 음악 아닌 가요가 거의 없잖아요. 그 음악을 계속 틀어줘요. 30분 동안. 그러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그냥 친구들이랑 놀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요. 타령 안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속리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망을 끊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 부의 정점에 올라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갖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아내라고 해서 자로처럼 자공처럼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느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얘를 왜 배우겠어요? 얘가 뭔데? 지금으로 따지면 육법전서를 공부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와 100% 같은 의미예요. 자, 이 자로 같은 사람이 그나마 왜 자공을 소재로 하려다가 자로가 더 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방식을 보면은 귀신에 대해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유명하죠. 사람 섬기는 일도 아직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죽음에 대해 물어요. 그러니까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근데 공자가 답변했던 말의 취지와 자로가 물었던 질문의 취지를 후대 성리학자들은 제대로 전국을 짚어낸 게 아니에요. 왜냐?
자, 주인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귀심 섬기는 일이나 죽음은 모두 절실한 질문이다. 이승과 저승, 시작과 마침은 처음부터 이치가 없다. 다만 배움은 순서가 있고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므로 공자가 깨우쳐 주었다. 뭔 얘기죠? 본문하고 안 맞잖아요. 죽음에 관한 공부는 뭐 나중에 단계를 밟아가지고 철학과에서 커리큘럼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가벼운 책 읽고 그 다음에 점점 이런 건가요? 실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시도 때도 없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현대학자들 이 장은 아주 유명하고 해설도 풍부한데 중국의 실용이성을 드러낸 거다. 즉 죽음, 삶 이런 문제를 사변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다 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거냐? 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야인 기질이 있어 거칠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행동하면은 야, 꼽다는 거야? 해볼래? 이랬다는 거예요. 직설적이라고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공자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어떠느냐. 수탉의 꼬리를 머리에 꽂고 산돼지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차고 공자를 업신여기며 형씨 가진 거 많아 보이는데 좀 나눠 씁시다. 이거예요. 이 수탉의 꼬리를 머리에 꽂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산적이잖아요. 실제로 자로는 본래 산적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 산적이 도둑놈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치외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가운데 세력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공자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근데 공자가 자로를 예로서 대하며 살살 달렸다. 이 얘기는 뭐냐? 맞짱 떴다는 얘기입니다. 맞짱 떴는데 누가 이겼느냐? 공자가. 공자가 2m 되는 장신인데다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충무공 이순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칼 옆에 가서 서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 키보다 컸어요. 그거를 손으로 잡고 흔든다? 충무공 이순신이 굉장히 몸집이 거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능해요. 육사 과정만 나오면 잘 나부도 하고 능력도 좀 보이고 하면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과 활로 싸울 때, 말 타고 싸울 때 몸 자체가 이런 몸으로는 안 돼요. 제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더니 에이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좀 많았을 때는 이래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데 공자가 얘로서 살살 달랬다. 보통 맞짱 떴을 때는요. 형님하고 끝나거나 죽이거나 하는 건데 목숨을 건 혈투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는 예로 대하며 달랬다. 구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자로에게 이 사람 뭐지? 자기가 겪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관찰을 해요. 쟤네들은 자기와 똑같은 사대부, 사계급의 사람인데 검은 것 하면서 노래 부르고 책 읽고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제사하는 흉내를 내고 이게 뭐지? 하다가 결국 유자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패백은 예물입니다. 예물을 갖고 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자, 처음 만났을 때 구슬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록입니다. 뭘 좋아해? 칼을 좋아한다. 그런 걸 물은 게 아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니 뭘 배우느냐 하면서 남산의 푸른 대나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곧게 자라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놈 잘라다가 화살로 쓰면은 빵빵 뚫는데 무인답지 않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공자가 그 밑동을 잘 다듬어서 깃털을 달고 앞머리에 쇠촉을 달아 날카롭게 연마하면 그 뚫는 깊이가 팍 정확하게 꽂혀지는 것처럼 화살에 머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그 엄청난 무용 능력과 칼솜씨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핍박해서 금품 갈취하는 일에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건 백정의 칼이다. 그 칼로 누군가는 천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쓰기도 한다. 즉, 네 칼에는 눈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자로가 적어도 어느 정도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끔씩 이런 기록이 나와요, 논어에. 근데 이런 기록들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자체가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자로가 누군가에게 들려준 기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읽어보죠. 요 꺽쇠 표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상황을 다시 재설정하기 위해서. 공자가 말을 해요. 자로가 어찌 내 방문 앞에서 검은고를 타느냐. 달리 말하면 자로가 아직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검은고를 타는데 공자 방문 앞에서 탈 만큼 학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문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로를 또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승당했어. 3학년입니다. 3학년. 대학으로 따지면. 입실은 4학년이에요. 입실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입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어를 보면은 몇 명이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입실 제자들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입실한 사람들이 따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는 것처럼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가 직접 가르치고 그 밑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칼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들어가서 검은고를 탔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몰래 연습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공자 문 앞에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도 공자 앞에서 딱 타면서 뭔가 이렇게 탁 시도 웃고 폼을 잡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공자가 외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딱 그 폼을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꼭 제가 자율학습 땡땡이 치면은 이런 검사해가지고 꼭 이렇게 엉덩이에 맞았던 것처럼 하필이면 자로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공자가 불시에 돌아온 거예요. 걸린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이 검은고를 뜯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거 천민이 하는 거거든요. 악사들은 본래. 그런데 자로가 이거를 잡고선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공자학대에 들어가서 굉장한 심경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좌표 자체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자기는 이런 것들을 기억할 만큼 각인된 상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자로는 가르침을 들은 게 있는데 아직 그거를 만족할 만큼 실행할 수 없으면 다른 가르침을 들을까 걱정을 했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자로는 아주 명예심에 철저한 FM 군인 같아요. 그러니까 나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선봉장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선봉장 어때야 됩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황 파악 능력이 정말 기민해야지만 부하들의 목숨을 챙길 수가 있어요. 결국 그는 죽을 때도 그렇게 죽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군주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미 늦었는데도 구하려고 들어가요. 결국 그러다가 죽는데 이 맨 마지막 장면. 화살 맞아가지고 창 맞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군자가 모습이 정갈하게 똑바른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 하면서 다시 관에 끈을 묶고 그대로 앉은 채로 죽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라스트 사무라이. 이 영화에서 이 탐 크루즈가 이들과 만나서 감동을 해요. 물론 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신식 군대가 들어오고 이 신식 군대 훈련 교관으로 미군 장교인데 와요. 그런데 이 신식 군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는데 미국
군대가 남북전쟁이 끝나니까 군인으로서의 명예심은 사라지고 정치하고 돈만 밝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다가 버리고 초청을 하니까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리워했던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라이들, 부시도라고 하죠. 무사도와 비슷한 측면들을 발견하면서 이들에게 동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죠. 굉장히 친일본적인 영화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사무라이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기관총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총탄을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진격을 하다가 결국은 꼬꾸라지고 그리고 이 외국인 장교죠. 이 친구한테 도와다오 하고선 할복을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이 벚꽃이 막 휘날리는데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퍼펙트. 완벽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늘 남기고 죽어간다가 아니라 무사로서의 삶을 가장 명예롭게 맞이한다. 즉 달리 말하면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다. 자신의 인생이. 그 장면을 연출한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의 개념을 묻고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나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하는 군자라고 하는 인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비추을 때 군자의 죽음은 어떠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평생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읽었던 주의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로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대화, 거의 만년의 대화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자로가 성인, 성숙한 사람에 대해 물어요. 그러니까 그 예처럼 공자가 말을 돌립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재주도 다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익 보면은 정의가 뭔지를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고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했던 말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완성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공자에게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즉 달리 말하면 이들은 공자와 대화를 나누고 공자를 보면서 자기 삶을 완성시켜 나갔던 사람이지 공자가 했던 말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그와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듯이. 바로 이게 고전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라는 거죠. 자로가 한마디 했다가 공자한테 혼났더라고 놀리는 거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한 철학자 주위의 언설 속에도 그 초등학생의 어설픔이 있다는 겁니다. 왜? 현대사회와 같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관념적이지만 우리는 법 앞에서의 권리로 상당 부분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회는 어땠을까? 저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감히 비교하면은 뭐한데 저도 이렇거든요. 자, 이 논어라고 하는 책 속에는 이 두세 개가 교차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희한하게도 숨어 사는 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저와 걸릭이 대표적인데 자, 여기를 지나가는데 꼭 자로가 나와요. 희한하게도. 자로가 나오는데 나루토가 어딘지를 물으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 걸 알고 놀려요. 그러면 자로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 노나라의 공구? 아, 그러면서 세상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소? 당신은 사람 피하는 선비 공자 따르지 말고 우리처럼 차라리
세상을 피하는 선비로 사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끌어요. 그러니까 차로가 와가지고 공자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람이 새나 짐승과 무리를 이루어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멋있죠? 말은. 지금 여기 나를 따르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한다는 말이냐. 세상에 도가 없기 때문에 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대한민국 80년대 구호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한 거고. 자, 그런데 이 같은 버전인데요. 차로가 또 공자 일행과 가다가 길이 엇갈려가지고 헤어져요. 그래가지고 한 노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지로 힘쓰지 않고 오곡조차 분간 못하는, 그러니까 쌀나무 알고 계신 분인가 보죠. 공자님도. 이렇게 힐나네요. 그러니까 차로가 갈 데도 없으니까 멍하니 서 있으니까 이 노인네가 우리 집 가서 하룻밤 묵어 가슈 하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밥도 먹이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근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가서 답례를 하는 게 당시의 예예요. 그래서 공자한테 갔더니 답례하고 와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근데 한마디를 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벼슬 하지 않는 것은 의를 무시하는 거고 장유의 예절은 패하지 못하면서 군신의 의는 왜 패하려고 하는가? 지 몸 깨끗이 하려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 아니냐?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의를 실행하려는 거지 하면서 앞이랑 같은 주제를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관직을 구하고 벼슬을 구하고 하는 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말로만 도 위한다 뻔지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너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 비판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노인네가 두 아들을 소개시켜줬잖아요. 어른인 자로에게 아이들을. 그러면 어른과 아이의 예절은 지키라고 하면서 그거는 지키고 있으면서 군주와 신하 사이의 의리는 왜 부정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읽으면 이 노인은 사회 속에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싫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첫 시간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버전은 거꾸로죠. 바로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논어 속에 있는 이야기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맞추어 보면 논어라고 하는 것이 장자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책이로구나. 그리고 가장 출세했던 자록, 자공, 염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하자장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엄청난 제자들을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임금의 스승이 돼가지고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승승장구하지 못했던 안회. 우리는 수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공자의 수제자가 안회다. 증거가 어디 있죠? 제가 책 쓰기 위해 찾아봤어요. 특히 논어를 중심으로. 근데 안회가 수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 안회가 공자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안회의 사상이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잇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논어에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회의 사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공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안회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었는데 단 한 번도 내 뜻과 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가 방을 나간 뒤에 아내의 평소 생활을 보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아내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몇 살 때 일일까요? 아내가 31살에 죽었거든요. 31살에. 그리고 친척이에요. 어머니가 안 쉬고
무녀였잖아요. 그러면 이 안씨 집안은 무가의 자제란 뜻입니다. 당연히 천민이고요. 그런데 이게 몇 살 때일까요? 그리고 공자랑 아내의 나이 차이가 30살이에요. 30년 차이. 친척 아저씨고 신분도 지체가 높은 사대부가의 사람이고 몰락했지만, 그러면 아내가 말하기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무서워요. 평소 생활을 살펴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뺑뺑이 돌려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있어요.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잘못 봐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3번 맞잖아요. 한 번은 담임선생이 넌 네 아버지가 여기 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져 하면서 뒤지게 때려요. 그 아버지가 학교에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때리면은 그거 보고 열받은 엄마가 3번째로 때려요. 더 나아가서 딱 비교하기 좋은 게 누구냐? 목사님 자제들. 목사님 자제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요. 제 대학 동창들 중에서 제가 50명 입학했는데 17명이 목사님이에요. 현재. 옛날에 철학과를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파와 불신자파가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신자파는 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돌 열심히 던지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자, 그런데 옹야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내는 소박한 대그릇에 밥 담아 먹고 작은 표주막에 물 담아 마시면서 누추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할 거다. 근데 오히려 아내는 그런 생활의 즐거움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내야. 이게 이중적입니다. 제가 아까 도불원인 인원도 산불리속 속리산 이 구절을 읊어드렸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라고 출세하고 싶었던 마음이 욕심이 없었을까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해봤자, 특히 내 선생님이 친척 어른이에요. 공부하라고 열심히 해서 하는데 나중에 사법고시 딱 보려고 하니까 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연자제 때문에 북쪽으로 건너간 분들의 자제인 경우에는 그런 시험 볼 수 없었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가졌을 절망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즐거움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밥은 없고 냉수 한 잔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걸로 끼니를 때워야 되나? 더러운 세상. 이렇게 먹는 거랑 와 이거 생수네? 하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는 이거랑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비참함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장자에 바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 태도랑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벼슬에 나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비도 없고 부모님이 재산도 없어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못 해줘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더럽다 하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서 이거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내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성인이냐? 저는 이런 대학생들을 무지하게 많이 보고 살거든요. 우리 주변에 널린 대학생들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이 아내와 같은 친구들이. 제가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렸던 경우 중에 한 번이 저 인천에 있는 대학교 전공 과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걸 안 하지만 한 학기에 한 번씩 학생들하고 이제 전공이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술을 사기도 했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근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학기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이게 어려워져가지고 용돈을 3달 동안 못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근로장학생하면서 하고 하루 3끼를 전부 다 학교 구내식당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오늘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선 돌아가는데 싹 돌아서면서 저도 모르게 술도 먹었겠다.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게 아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